안녕하세요.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강 복습입니다. 적정 기술의 개발과 적정 로드맵 중 개발 단계와 확산 및 보급에 관계되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는 개발의 방향성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거였어요. 기본 모델로 할 건지 아니면 수익 모델로 할 건지. 기본 모델이나 수익 모델이나 거의 유사한데 일단 누구를 통해서 할 건지, 어느 지역에 할 건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보급할 건지, 그리고 만드는 소재는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방향성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익 모델에 관계되는 건 무엇보다도 다른 거 없어요. 주민들이 선호하는 거 해야 돼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될 테고요. 디자인이나 색상 포함해서요. 그거 하면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색상, 디자인이나 색상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100사람을 모아놓고 색깔을 100종류로 쭉 세분화시켜 놓고 골라가면요. 100사람 같은 사람 하나도 안 나올 거예요. 나라마다 또 좋아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만들 적에는 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하다가 고장 났을 경우 한국에서 기부로 나눠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가 하다 조금만 고장이 나면 이거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는.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고철덩어리로 바뀌니까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장 났을 경우 수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더 준비하시는 거가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게 준비가 되면은요. 방향성이 결정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익 모델에서 생산 단계에서의 타당성이라고 해가지고 조건의 한계가 있는 것, 그 다음에 환경이 열악한 곳 중에서도 그 중에서 나는 자원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이 적정 기술의 일차적인 목표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문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우리가 현지에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멀고 먼 이국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사람들을 개발해 준다는 거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위험한 건지, 그리고 그들과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 하면은 여러 가지 있죠. 만약에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프로젝트나 또는 뭔가를 가지고서는 계획 잡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만이 실패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사실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뒤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나하나의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하나는 사실을 세분화시키면 굉장히 많아요, 양이. 그래서 체크하고 꼭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단체에서나 NGO에서 하려면 이런 것들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간상으로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 개략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만 좀 일단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예를 들어 그 유사 선행에 대한 연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정 기술을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혹시 그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라도 만들거나 실험하거나 진행했던 것들이 있는지, 어떤 프로젝트가 제안이 나왔어요, 정부에서부터. 그럼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지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개보수하면서 뭔가를 해주는 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프로젝트 한다고 이거 괜찮네 하고 진행되면 백발백중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적에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사 선행에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환경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제가 순 만드는 거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6개월 전에 해갖고서는 인터넷에 무지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기아대책 그뭐 이쪽에서. 근데 엉뚱하게 대학생들이 7, 8명이 와가지고 비싼 돈 들여가면서 쓸데없는,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엄청 좋은 거냐? 아니에요. 라오스나 동남아에서는 쓸모도 없는 프로젝트야. 숯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나 필요한 거야. 여기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불 질러 갖고 하는 데인데, 이렇듯이 그 기본적인 환경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통의 현지인들의 전통적인 방식을 해야 돼요. 어쨌든 현지인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한다는 거는요, 어불성설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그들이 준비하고 만들고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그것을 개선해주고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대로 된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어제 성경 귀절을 했어요. 전도서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데서 이게 헛되고 헛되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자꾸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든지 다 새롭고 준비되는 게 없어요.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 관점에서, 그리고 그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이 살아온 몇백 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꾸준하게 준비하고 만들면서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하고 다음 이제 4강하고 5강에서는 실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을 사례를 들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정 기술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 못 되는 분들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진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 만드는 과정들이 이런 것들을 거쳤구나 하는 것들만 그걸 만드는 거 하나만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게 그냥 적당한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과학자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를 할 적에 그냥 비닐 하나 놓고서는 아프리카에서 더울 적 뭐야 아침 이슬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거는 진짜 언제적 얘기예요. 50년, 60년 전적이야. 근데 아직도 우리는 자극적인 것들을 적정 기술을 소개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우리가 쓰는 현대의 기조, 작은 것이 아름답다, 또 적정이나 중간 기술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지속 가능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또 그다음에 디자인에 관계되는 거, 90%를 위한 아니 10%를 위한 디자인, 또 그다음에 드림 소사이어티, 뭐 이런 스마트 사회,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전부 다 적정 기술에 관계되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이제 이 앞에 적정 기술의 기본부터 그다음에 이 역사에 관계되는 것들을 그냥 설렁설렁 들어간 것들을 사실은 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보화 사회에서 스마트 사회 또는 드림 소사이어티 사회로 넘어가기 관계되는 것들을 과정을 알면 아, 지금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용 및 확산 단계에서는 이게 지속적인 적용 실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지세이브를 통해서 잠깐 했는데, 오늘 이제 지세이브를 실제 만들면서 하나하나 좀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이 80%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글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고 과정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했던 설렁설렁 했건 어제 3과에 했던 전체적인 요약이었어요. 자, 적정 기술에 대한 제품의 개발 스토리에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과정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G세이버라는 거 여러분 2011년인가 수능 시험에도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이름은 몰라도 G세이버 이름은 많이 알더라고요. 몽골에 근데 지금부터 막 강의 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G세이버는 제가 2008년도에 몽골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진짜 춥고 어 얼마 고지더라? 오대산 높이의 고지하고 똑같았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숨이 차고, 근데 겨울이 되니까 진짜 혹독하게 춥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추웠어요. 보통 한 3, 40도까지 내려가요. 진짜 추울 때. 엊그저께도 전화가 왔는데 그 좀 전에 한 두 달 전에 요즘은 조금 추워요. 근데 한국에서 뭐 마이너스 11도 돼갖고 얼어 죽느니 마느니 이러면 우리는 되게 웃겼어요. 그때는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우리는 11도 되면 시원하다고 느끼는데 좀 너무 황당했어. 그리고 일을 보기 위해서 강의차 이제 그때 어딘가 강의차 내가 나올 일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러더라고요. 공항에 탁 나오니까 엄청 시원한 거 있죠. 한국은 막 10, 마이너스 10몇 도라고 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너무 춥다고. 근데 몽골에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시원했어. 처음만요, 며칠만, 한 이틀만. 그 이후부터는 똑같이 추운 거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추워요. 마이너스 30도나 40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온도상으로 체감을 못할 텐데 냉동실이 마이너스 16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리를 냉동에다가 집어넣고 얼마가 되면 얼라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말 추워요. 근데 이제 내가 이 그쪽 코이카로 다른 꿈을 가지고서는 코이카로 나가서 이제 뭔가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과학자인데 그래도 명색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느끼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뭐를 할까 하고서는 가정방이 똑똑한데 가정이 어려운 아이들을 제가 보고 그 집을 몇 집을 봤어요. 근데요 그 집 중에서요 이런 집을 봤어요. 이 개를 아닌데요. 바닥에다가 이 사람들은 흙 바닥을 고르게 피거나 돈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저기를 놔요. 뭐죠? 그 장판을 깔아요. 근데 이 장판을 까는데 이 마른 장판 있죠. 우리 그 지금 뭐 모듈륨이 아니라 통 장판을 놓고요. 그 바닥에다가 뭐를 까냐면 낙타 털로 해갖고서는 그 요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갖고 바닥에다 깔고 난로 옆에서 그 사람들이 자거든요. 근데 그 꼬마가 지금 그 눈을 내가 제대로 못 맞췄는데 여기 사진은 그렇게 못 찍었어요. 요 모습만 찍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나를 쳐다보고 이렇게 어설프게 쳐다보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또 하나는 이 소각장 쓰레기장 그 옆쪽에 있는 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가 보니까 이게 판잣재 온 집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30도 되는데 밖에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쳐놨는데 바람이 살짝 들어오면 거기에 들어오는데 이게 그냥 조금 추운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추워요. 저 아이가 자고 있는 그 맨 바닥을요. 낙타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자꾸 오래 있다 보면 낙타털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리고 저렇게 몰려요. 그 딱딱한 것들이.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들 못하겠더라고. 나 어디 개를 가서 자는데 덩어리가 너무 배겨서. 근데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렇게 뭐랄까 그 눈이 이렇게 그 추운 날씨에 밖에가 보이는 그런 집에 있는 걸 보고요. 난 진짜 이게 저녁 점심 때 이렇게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고요.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못 먹겠다고 내가 목이 너무 막혀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진짜 뭐라도 하나를 하고 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여간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적정기술이라는 건데 15년 전만 해도 적정기술이라는 거가 사람들한테 잘 없었어요. 서구에서 공부하고 온 이렇게 젊고 이렇게 스마트한 교수들 몇 분밖에는 없었는데 제가 아는 지금도 교류하고 있는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게 저기예요. 뭐지? 적정기술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한참 후에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적정기술을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언제부터 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시작은 했어. 근데 그게 적정기술이라는 거 모르고 했어요. 거기서 처음에 계획하고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요. 자, 한번 보시자고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 왜 한국에서 온돌 파이프 있죠. 바닥은 이제 흙이니까 흙에다가 저 집을 주택을 짓고 있는 저 딱딱한 건축용 스티로폴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다 엑셀 파이프를 켰어요. 근데 그때가 무지하게 추울 때가 아니고 적당하게 추위가 시작하는 때 했어요. 더 추워질 때를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뭘 생각했냐면 한국에 있는 로켓 보일러 같이 이런 보일러에다가 우리다가 좌우에 오른쪽에 보면 저 통이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이 올라가서 순환돼서 방바닥을 돌리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내가 이게 굉장히 큰 뭔가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를 어떻게 할까, 물을 어떻게 데필까. 우리나라 이 보일러는
이 연탄을 집어넣어 놓고 그 연탄에 의해서 빙빙빙 돌아가요. 근데 저기는 이 연탄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로 유연탄이야 무연탄이 아니고, 유연탄은 거기에 기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떠보면 석탄을 이렇게 해보면은 기름기가 잘잘잘 흘러요. 그러니까 끓음이라고 하죠. 시큼한 기름 때면, 그런 끓음 때문에 낮에도 한 겨울에는 10m나 20m밖에 가시거리가 안 나와요. 저 사진을 보면은 울란바토르 시내가 그냥 뭐 이게 시커먼 걸로 덮여 있을 만큼 이런 거예요. 갔다 나오면은 그 매캐한 먼지하고 이게 여기에 매가지고요. 옷을 빨아야만 돼. 그러면 시커먼 불이 나올 정도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면서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일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해봤어요. 저기 난로에다가 이렇게 타원형 비행 접시처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밑에다가는 물을 집어넣어 놓고 있으면 물이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밑에 거를 푹푹 끓이면 위로 올라가게 되죠. 끓면서. 그래서 그 물을 치고 올라가서 돌리는 걸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현지인들이 반응이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바닥이 뜨거운 걸 못 참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진짜 코피 흘리는 사람도 많다니까. 나 너무 황당하고 슬펐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진짜 추우면 마이너스 40도까지 되면요. 물로 못 돌려요. 뭘로 돌리냐? 부동액으로 돌려야 돼. 부동액이 마이너스 50도까지 나오는 소련에서 나오는 부동액이 있는데 그거를 써야 돼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세기라도 하거나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게 또 이 물이 끓는 거하고 기름이 끓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하다가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거 한다고 한국에서부터 로켓 보일러 2대 갖다가 자르고 만들고 별짓 다 했어요. 원리 한다고. 그 다 비행기로 공수했었어요. 어쨌든 뭐 누가하고 도움 안 받고서는 이게 지인한테 부탁해갖고 이거 붙여라 저거 붙여라 해갖고서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거 잘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옆에 있는 교수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수님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이거 외연이나 또 이런 난방 추위를 떨게 하는 유엔이나 이런 단체들이 주는 돈이 많으니까 이거를 같이 프로젝트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목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갖고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나는 좀 다른 목적이고, 그래서 좀 갈등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했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만 보면 어렵다는 거가 이 매연만 없애려고 보면은 또 어렵고 또 난방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다 연관성이 있더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게르를 학교 내에다가요 하나를 설치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조금 못 되나요? 이런 게르를 설치했어요. 게르를 설치해 놓고요. 이 이제 난방 재료를 넣어가지고 난로 위에다가 얹어놓고 저는 굴뚝을 밖에다가 저렇게 게르 밖에다가 뽑아냈어요. 그러려고 보니까 연통처럼 만들려니까 길게 돼야 되고 그 사이에다가 통로를 만들고 그 사이에다가 난방 재료를 넣어가지고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마이너스 30도 가지고 밑에 온도는 뜨거우니까 열이 올라가면서 이 밖에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만나가니까 결로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고 그다음에 그 물방울에 의해서 그 속 안에 들어간 비싼 재료들이요 다 막혀버려. 그래서 쓰들 못하겠더라고. 그 어떻게 해? 그래서 또 바꿨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거 밖에다 내놓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는 이 통은 또 달래야 돼요. 그대로를 못하니까.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이런 형태가 나와요. 하나는 뺑이처럼 밑에가 나와 있고요. 중간에다 놓다 보니까 생각보다 열이 뜨거운 거예요. 엄청. 그래서 이게 녹는 재료가 아니라 안 녹는 재료를 한번 써보자 해갖고 열 위주로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차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연료를 적겠다면 처음에는 연료를 적겠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안에가 난방이 뜨거워지네? 이런 개념으로 일을 조금씩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도 해보고 별짓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측에 있는 사람은
그 나라 국립 그 검사소에서 나와서 이 온도 측정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이제 해보다 보니까 뭐야? 이제 디세이버에 관계되는 것들을 만들게 됐어요. 이게 이제 디세이버 원리가 그래요. 난로 위에다가 얹어놓고요. 그 층층이 있죠. 층층이 있어가지고 연기를 그러면 바로 나가면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하단부에 구멍이 좀 뚫려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연통을 그 순간인을 비워놓고 거기다가 연기나 뜨거운 열기를 그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으로 들어가서 그 우측에다가 또 구멍을 뚫어놨어요. 거기는 잘 안 보이게 그렇게 막은 걸리는데 사실은 지그재그로 이쪽에서 군역 또 그다음에 좌측에서 통 그리고 지나가도록 만들어 그걸 뭘 하냐면 그 가운데다가요 저기를 섞어 넣었어요. 재료를 넣었어요. 지금 저것처럼 한쪽은 하나는 비워놓고 한쪽은 재료를 넣었어요. 뭐냐면 몽골에서 혹시 가본 분들은 허륵이라는 걸 드셔보실 텐데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잡아가지고 통 속 안에다가 이 자갈을 깔고 찧어요. 그런데 그 찌는 돌이 이게 이제 특이한 돌이라 이 열이 이게 달궈지면 오래 가요. 쉽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글동글하니 우리처럼 바닷모래나 강모래처럼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동글스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시작하면서 근데 지세이버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요. 이거를 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니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올라가면서요. 이 열이 이제 달궈지니까 조금만 연료를 반절만 떼도 연료가 이 난방이 많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굳이 뭐 저기 많이 안 써도 되죠. 연료를 적게 떼는 거야. 그러니까 연료를 적게 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매연이 반절로 줄어드는 거예요. 반절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 난방도 뜨고 아침에 그리고 또 저거를 일반 난로에다가 집어넣으면은 3시간마다 한 번씩 갖다가 부어줘야 돼요. 이 석탄을.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석탄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그러니까 한번 후루룩 하고서는 못 쓰는 결과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놓으면 오래도록 쓰게 되고 그래서 이게 현지민들한테 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요.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리서치를 했어요. 피드백도 받아보고요. 해놓고 설치해놓고 이 사람들이 어떤 거를 더 원하는지 또 이걸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들으니까 내가 슬프게도 또 G세이버를 가지고 또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거를 또 개선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펄쩍 뛰었어요. 지금은 15년 전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솔라가 보편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도 전기도 또 많이 보급돼 있을 테고요.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이게 연료를 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범주에서 이게 에너지를 전기를 적게 쓰면서도 따뜻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도 왜 저 구닥다리를 가지고 거기에 씨름하고 있냐고요. 시대의 흐름. 저거 중간 기술도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왜 중간 기술, 그때 당시에 중간 기술을 지금 써먹으려고 또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이게 좀 답답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런 걸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가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데필 때까지는 일정량의 기본 연료가 들어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연료를 구할 데가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걸 줍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워가지고 거기다 불을 태우는데 그거를 근데 저 난로를 데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얘들은 조그만 뭐지 그 연료 가지고 불을 호록 대고서는 거기다 누워서 아침까지 자야 되는 거예요. 새벽녘까지. 근데 그거를 못 하니까 이게 내가 진짜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 못 만들었는지에서 굉장히 많이 회의를 느꼈어요. 디세이버에 관계되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시간이 되면은 원리 어떤 거 이런 것들을 쫙 설명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 건 이제 또
소각장애 관계되는 걸 그냥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학생들하고 그때 같이 있는 아이들 5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하고 정말 3년 동안을 같이 졸업할 때까지 있었어요. 지금 다 대학원 들어가 지금 뭐 교수도 나왔을 테고 그럴 것 같네요. 근데 떠난 사람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될 것 같아서 연락 안 했어요. 이게 이제 소각장애입니다. 자, 소각장애 관계 드는 걸 들어가기 전에요. 동남아는요. 한쪽 좌측에 있는 거는 캄보디아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건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또 뭐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사진 자료들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혐오스러울까 봐 제가 안 했어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NGO 젊은이가 가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사진도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쓰레기들이 넘쳐나요. 이게 이제 전에는 이런 이 사람들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또 찾아봐야 돼요. 집이 저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 저기로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뭐죠? 저 2층으로 돼 있어요. 엊그저께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1층에다가 위에서 비가 차면은 이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다 2층에다 집을 져요. 라오스를 가보니까 종족이 3종족가 있어요. 종족이 있어요. 라오족이 있고 까미족이 있고 하나는 몽족이라는 데가 있는데 몽족은 산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부를 때는 구조에 살아요. 바닥에 집을 지었어요. 까무족은 중간쯤 돼요. 중간쯤 지역에 살아요. 그리고 라오족들은 평지에서 살아요.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집을 질 적에요. 한 1m나 7, 80cm를 보통 시내가 아니라면 올려서 집을 시골로 다녀보면 약간 올려요. 털을. 그래서 비가 범람하거나 이럴 적에를 항상 대비하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집들은 저렇게 캄보디아처럼 2층 집으로 지어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2층 집으로 저렇게 짓는 집들이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쓰레기가 옛날에는 그렇게 급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쓰레기 종류가 비닐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뭐죠? 과일이나 이거 그래서 그냥 떨어지면 그게 밑에서 떨어지면 동물들이 주워 먹기도 하고 이래서 그게 쓰레기로서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산업화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주머니에다가 시장 보고 나면은 담을 비닐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과자 먹고 나면 비닐 나오죠. 이게 천지에 널렸어. 다니다 보면 이게 관광 다니면은 좋은 길만 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시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다 이래요. 이거보다도 더 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정부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걸 가지고 쓰레기를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에너지게 해서.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고 만들고 준비를 했어요. 했는데 자, 이거는 쓰레기에 관계 쓰레기장을 초창기에 만들었던 것들이에요. 아치로 저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쓰레기 온도를 재보면요. 비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 500도는 돼요. 온도가. 그러니 500도가 이 벽돌이 견디들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 시행착오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다가 또 벽돌을 가지고서는 이 주변에 쓰레기 통도 만들어 보고 그러는데 자 쓰레기 이 저기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으로 한번 그거는 설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합니다. 과학적으로요. 자 이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에 있든지 아니면 어디 공간에 있을 적에 거기가 딱 막아져 있고요. 공기가 안 통한다 하면 전혀 안 통 산소가 들어올 공역이 없다 하면 이게 불이 안 붙어요. 이 기존에 남아 있는 산소가 꺼지면은 몰라도 꺼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불이 안 붙는 상황이 지속이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각통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 사각통에다가 우리 고정관념은 옛날부터 아궁이는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불 때는 데는 당연히 밑에 있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불도 떼고 쓰레기도 걷어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아까 그 원리로 생각하면 공기는 어디서 유입이 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놔도요. 재료가 밑에 있으면 불이 들어가요. 불이 타요.
밑에서 재르는다고 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연기가 나갈 때만 있으면 돼요. 나갈 때가 들어오는 데보다도 굴뚝이 높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잡는 방법은 어떻게 잡는지는 또 따로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뚫어도 되고요. 옆에, 그러니까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나 중단부에다가 구멍을 뚫어도 이 재료가 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소각이 시키는 데는. 왜 제가 우회 쪽에다 놨냐면 동남아나 이쪽은 우기철이 지금 비가 좀 많이 들린다겠죠. 그래서 비가 안 오게 밑에 구멍을 재를 떠는 것들은 떨어 놓되 거기를 막았어요. 웬만하면 비가 안 오도록 이렇게 쫙 이렇게 해서, 그럼 콘크리트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앞에 막아버리고, 이거는 여기서는 공기가 잘 안 들어와요. 어디서 공기가 들어오냐? 불이 일단 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어디선가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위에다 뚫어놨어요. 재료 투입하기가 우위가 좋지 않아요? 위에다가 그냥 붓기만 하면 되잖아요. 크게 그 뚜껑을 두 개를 놨어요. 위에 덮개를. 그래서 하나 놓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것들을 하나 놨어요. 그 위에다가 그 큰 구멍을 덮을 수 있는 이 작은 구멍을 놨어요. 이따가 이제 도면을 이렇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놓고서는 기본 때는 큰 거를 막아 놓고 위에 때는 공기를 이렇게 드러내면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요.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서는 집어넣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각장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인데, 제일 문제는 너무 뜨겁다 보니까 벽돌이 계속, 소각장이 계속 안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흙벽돌로 막힌 걸로 계속 이중으로 싸가지고 만들고, 위에가 제일 문제라 열이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네모진 사각의 쓰레기장이고,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통이고, 앞에 쪽에다가 그러면은 그럼 뒤에다 놓지 왜 여기 쓰레기 투입구를 앞에 쪽에다 놨냐? 앞에다 쪽에다 놓고요. 약간 젖은 것들은 굴뚝 쪽으로 쓰레기를 넣었어요. 뒤쪽에다가. 그리고 마른 거를 앞에다 놔요. 그 불을 딱 질르면 이 불이 타면서 그 연기하고 뜨거운 열기가 뒤로 굴뚝으로 나가면서 어, 젖은 것들을 말려줘요.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타 들어가니까 결국은 젖은 거를 탈 적에 연기나 이런 악취 같은 건 하지만 바짝 마른 거를 탈 적에 연기나 그다음에 타는 화력 같은 것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각장을 그런 식으로 좀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오기 이제 그다음에 또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게 소각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인도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게 NGO들이나 이런 쪽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활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런 거 안 해도 뭐 놓기만 하면 되는데 집에다가 이걸 왜 설치를 해요? 한국처럼 좋은 나라가 어디 있다고. 자, 어쨌든 저개발 국가에서는 쓰레기 문제가 몸살을 앓는데, 저 쓰레기통을 보면 앞쪽에다가 저 위에 뚜껑 쪽에 이중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가 약간 경사지게 해가지고 재가 밑으로 잘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굴뚝 쪽 밑에까지는 떨어져 있지만 그 흑색으로 약간 오른쪽에 밑에 하단부가 약간 별풀됐지만 그거는 그냥 통 뚫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가 20cm 정도를 막았어요. 불이나 연기는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위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을 떼면은 위로 해서 굴뚝으로 나가는데, 그럼 굴뚝 높이를 통 높이는 어떻게 할 건지, 그 통 사이즈에 맞춰서 굴뚝 높이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1m까지는 일단 기본으로 벽돌을 쌌어요. 그리고 나서 약간 젖은 거를 갖다가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러면 나가면서요, 이 기압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연기가 쭉 빠져나가는 높이가 얼마큼가를 한 켜 더 쌓고 한 켜 더 쌓고 해갖고 얼마 정도가 되니까 좀 되냐면 1.5m 정도, 그 바닥판에서 그 저기판에서 스라브 판에서부터 1.5m 정도 올라가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해서 10cm를 더해서 1.6m 정도로 하니까 연기가 그런 대로 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적정 치수를 잡은 거죠. 환경, 그 다음에 쓰레기를, 저거를 또 이용한 것이 건조장이었어요. 저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굴뚝만
굴뚝으로 나가는 그 선만 길게 뽑고 이거를 활용해서 건조장으로 활용을 하니까 그건 이제 건조장 부분에서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하다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를 성형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아예 만들었어요. 틀을 한 7cm 이상 되도록요. 파이프가 7cm거든요. 그 이런 데서 파는 거가 이렇게 뭐 얼마 규격을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5cm에다가 2.5 갖고 용접을 해 가지고요. 7.5cm로 만들어 놓고 철근 배가 놓고 그만큼 구멍을 딱 뚫어 놓고 해갖고서는 이게 한 번에 한 판으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두 판으로 해가지고 하나 두 개 놓고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쫙 마무리를 짓는 걸로 그렇게 잡아서 소각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가 아주 유용합니다. 실제 진짜 이게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부 다 이 공적으로 만드는 거 정부 프로젝트 돈 받고 한 것들은 전부 다 지금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요거든지 그다음에 이제 규격이나 이런 것들은 얼만큼 하는 것이 사각박스 규격이 좋은 건지 이게 이런 것들 하여간 제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벽돌에 대한 문제가 벽돌이 약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첫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지붕에서 뭘로 할 건지 무너져 버리니까 위에서 그거를 뚜껑 덮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보기는 되게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는 진짜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이게 이 과학자들이요 뭔가 계량치가 나올 때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실험실에서 뭔가를 미리 만들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적응해보고 이게 이제 좋으면은 이걸 확정시켜요. 그 또 하나는 방법은 저희처럼 약간 무식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을 먼저 만들어 봐요. 그리고 테스트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론을 다시 역으로 작성을 해요. 그럼 사실은 그게 더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론을 데이터 값을 만들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굴뚝 문제였어요. 이거 인도네시아에 갔더니요. 이런 이 화덕 같은 거를 만들면서 집 안에다가 저기가 굴뚝이 없더라고요. 우리처럼 굴뚝이 없어. 왜 그런지를 보니까 거기는 스콜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비가 수시로 오고 장대비가 쏟아져요. 그냥 막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을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쏟아 부어요. 그냥 매일 거의. 그러니까 온통 가다 보면은 이게 중심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쪽 내려가면은 아주 집의 담장이 다 검게 변해 있어요. 이 곰팡이 같은 게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냐? 비가 이렇게 오니까 그 가보니까 좀 나중에 뒤에 수학장 이 뭐지 화덕이 있나 모르겠지만 이 온 집안이 그냥 끄슬림으로 연기가 나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도 소각장 하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비가 소각장으로 그 이 뭐지 굴뚝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비가 아니에요. 쏟아지면 천둥번개를 치면서 정말 무섭도록 비가 쏟아져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러면 그 소각장에 불태우고 난 나머지 찌꺼기하고 덜 탄 것들이 있다가면 이게 다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20cm를 막았던 거예요. 그 앞쪽에 굴뚝하고 소각로하고를. 그리고 그 밑에는 콘크리트를 안 쳤어요. 굴뚝하고 쭉 떨어지는 부분은. 왜냐하면 비가 오면 밑으로 그냥 흙 밑으로 그냥 스며드는 거. 그다음에 나중에 비가 어느 정도 그치고 난 다음에 차 있는 것들이 바닥으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문제점이 뭔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여기까지 갈 때까지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이제 NGO나 또는 선교사들이나 이런 선교 목적으로 뭔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좋은 의도로 해요. 사실은 모든 면에서. 그런데 이게 적응하고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면 항상 문제가 제가 계속 어제 그저께 계속 얘기했던 것이 현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에서 이게 항아리 때문에 문제가 보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너무 무식한 거야. 무슨 항아리다 놓고 뚜껑은 열어놓고 삼엽충은 돌아다니고 진짜 무식해서 그런 것 같지만 되돌아서 가만히 우리가 그거를 지나온 것들을 그 사람들이 사는 것들을 다시 살아보면서 적용을 해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몇백 년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재단해요. 그리고 또 내 관점에서 자꾸 생각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나라가 있고 어떠면 어느 지역은 전체가 왼쪽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지만 오른쪽으로 어떤 걸 작동하도록 만들면 그거는 왼쪽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안 쓰게 돼요. 모든 거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하다못해 지난번에 그랬어요. 개를 만들 적에 디자인, 위치, 난로 통을 놓는 위치, 연료를 집어넣는 위치도 정해져 있다고요.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이런 거. 칼날을 집어넣는 것도 어떤 나라에 그 몽골에서 만들 적에 이게 사각으로 만들 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검토했어요. 높이도 이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않는 높이까지 이걸 얼마큼이나 해야 되는 건지도 찾으려고 노력했고요.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학생들 저랑 같이 있는 한 명이 그때는 빠졌어요. 6명이서 각 가서 하나하나 설문조사를 우리가 설문조사할 거를 뭐 항목을 만들어 갖고 다니면서 설문조사하고 색깔, 디자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갖고 들어가서 만드는 것도 이거였었어요. 소각장도 똑같아요. 어디다가 위치에 만들어 놓을 거며 뭐가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 때는 게 아니라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환경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하고 만들고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각보다 어 이게 쉽다면 쉬울 수 있고요. 어렵다면 어려워요. 모든 것들을 이게 현지에 나와서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이 이제 상담을 많이 해와요. 사업하는 막 젊은이들이 의기 있게 나가가지고 움직이는 분들도 상담을 하고 또 뭔가 NGO나 또는 NGO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오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는데 들어보면 얘기했잖아요. 그 집에 마을이 있거나 어느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의 가정부터 시작하라고요. 하나하나. 그 준비 작업이 이거를 단순하게 하나를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과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못하겠는데 8강에서 실제 만들어지는 것들을 원리를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야 되나 아니면 그거보다는 앞쪽에 있는 이제까지 과정 이게 적정 기술이 변화되는 최소한도 이 정보 사회에서 드림 소사이어티까지의 과정 중에서 이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적정 기술, 중간 기술, 또 그다음에 뭐 지속 가능한 거, 디자인, 또 뭐 이런 드림 소사이어티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환경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적정 기술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서 그거는 우리한테도 지금 널려 있는 거가 이 과정이 일본이 꽤 오래된 얼마 한참 전에 이 쓰나미 때문에 지금도 일본 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때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됐었어요. 전기가 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이 그래서 대한 뭐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하냐면은 솔라를 이용하는 것들이 나왔어요. 솔라로 랜턴을 만든다든지 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적에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지속 가능한 거 그다음에 또 물 간편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들을 어떻게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수원지가 어떻게 하다가 정체돼서 일주일만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끔찍하지 않아요? 목욕도 못하지요. 먹을 물도 부족하지요. 양치질도 제대로 못하고 이거 지옥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응급 처치할 건지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지속 가능이라는 얘기인데 첨단 과학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전기 한 번만 안 들어오면은 아이스크림 통에 다 녹아가지고 난리죠. 근데 이거는 정상적이 돌아갔을 적에 응급 복구라는 거지
어떤 재난이나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처리해요?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상황마다 모든 게 다 어제 누군가가 어느 분이 그랬어요. 적정 기술이 한국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냐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은 것들에서 작용하고 있어요. 이 캄보디아나 라오스 같은 경우요. 이 전기는 라오스는 전기가 수력 발전으로 팔아먹는 나라니까 많아요. 캄보디아는 전기가 부족하고요. 그런데 저녁에는 이 사람들이 이 불을 안 켜요. 전기가 있어도 불을 안 켭니다. 왜 안 켜냐면요. 저녁에 불을 켜놓으면 우리처럼 무슨 뭐 이중, 삼중망, 방충망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허접한 집에다가 그냥 이 대나무로 이게 문 막고 이런 데가 많아요. 시골로 내려가면. 근데 그런 데다가 불 켜놓으면요. 딱정이나 날벌레 같은 것이 들어와 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자요. 내가 밭한방에서 뭐 프로젝트 때문에 거기 가 있었는데요. 가다가 이제 한국 그럴까 잘 만들어진 건물에다 들어갔어요. 허접한 데다가. 근데 이 방충망 사이로 딱정머리가 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자는데요. 나 진짜 악몽 같았어.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기어다녀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녁만 되면은 거의 저녁만 되면요. 깜깜해지면은 이 암흑이야. 온 동네가. 가로등만 켜 있어요. 그 이유가 저녁을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들 공부할 수 있도록 솔라로 랜턴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좀 더 쉽고 가능성 있게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 또 한국에서도 그게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요즘 나오는 스마트팜에 대한 것들은 또 막 이렇게 굉장히 큰 동력을 이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하게 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은 천지가 다 사실은 요즘 이제 미래학자 얀센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는 것들이 앞으로 거기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정보 사이에서 바뀌어지는데 요 과정 중에서 디자인과 적정 기술이 접목해 나가는 세상이 될 거라는 식으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 그대로 지나갈 것 같아. 그렇게 돼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우리가 초창기 때 제가 십몇 년 전에 했던 때하고 지금은 이 개념이 스마트팜의 중간 기술의 개념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것처럼 앞으로도 개념이 바뀌어지고 낡은 방식의 사고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이게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려고 나가는 분들에 관계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5강까지는 제가 이제 지금 만들어 놨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6강, 7강에 가서는요. 실제적으로 현지에 가서 돈 되는 아이템을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진짜 적나라하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거나 사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적정 기술 응용하는 것들을 실제 해보고 싶은 분들은 이거는 이제 양념으로 쭉 개발까지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를 짚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진짜 뭔가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이런 관계입니다. 짧은 시간에 내가 여기다가 이론을 설명하면 요 하나 이론 가지고도 1시간 갖고도 모질라요. 사실은 이게 3D로 해가지고 이런 때 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하고요. 원리는 이렇고요. 벽돌 두께는 왜 이렇게 두꺼워야 얼마큼이 나와야 되고 이거 원리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요 짧은 시간에 이런 2편, 3편씩을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라 일단은 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